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다시 만나는 세상의 봉헌입니다. 저희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시청자분들께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약간 시즌 2로 좀 약간 새롭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패널 분들이 자주 바뀌고 좀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고정 패널로 좀 이제 계속 좀 친밀감 있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이 정치권 이슈를 많이 좀 다뤄왔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내란 그러니까 탄핵 이후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고 진짜로 이제는 좀 주목해야 될 나라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 좀 얘기하는 거를 좀 더 깊이 가져가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나라 걱정을 좀 넘어서서 이걸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든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계신 분들 이제 좀 모시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순서들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주로 이제 나눠보려 하냐면은 뭐 뉴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참 그 슬픈 소식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화재로 이제 어린 이제 두 분의 이제 언니 동생 자매가 이제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 또 여고생 세 분이 또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등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그 청소년과 이제 아동들이 이제 잇따라 이제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을 20살도 20살도 20해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삶을 이제 등지는 이 내면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 좀 나눠보면서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치권이 사실 그 권력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같이 나눠주실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청년을 대변하는 진짜 청년 정평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멘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괜찮죠? 너무 좋아요. 이번 주도 괜찮았어요?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열입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청년 창업가로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밍글링을 운영하는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준비 안 해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너무 청산유수로. 저 앞에 수식어를 하나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되죠. 한번 더 불러주시면 너무 좋네요. 감동이 남을 만한 역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네. 그 저를 보고 말씀해 네네. 주시면은 이게 마이크에 수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제 가져온 것은 이 부산에서 이 새벽 4시에 이 자매분이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계금동 아파트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새벽 4시에 부모님들은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일을 하려고 나갔었고 새벽 4시에 이제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뭐 감식이 나온 건 아니지만 콘센트에서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가 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연소가 되면서 이 두 분이 이제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제 10살인 이제 언니분은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 7살인 이제 동생분은 그래도 좀 이제 뭔가 치료를 해보고 있었는데 끝내 이제 숨을 거두게 된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이제 부모의 또 마음과 그 빈 시간에 또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신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어쩌면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도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두 아이의 희생에 대해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명복을 빌고요. 그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야만 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들의 그런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남에 있어서 사실 어떠한 말로도 이분들을 위로할 수는 없죠. 근데 또 그러는 와중에서도 또 저희 이제 7살 친구가 부모님의 또 동의로 하여서 또 장기 금증을 또 결정하게 되고 어떤 마음이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좀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어린 친구들을 키우고 있는 많은 이 청년 부부들이 좀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사실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울먹울먹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첫째 아들이 7살이다 보니까 동갑이네요. 네, 둘째랑 동갑이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많이 와닿았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적인 거를 좀 분석을 하고 그 사각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지 또는 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역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느끼는 건 사실 여전히 같이 저도 사실 가슴이 되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면서 되게 눈물이 많이 흘렀는데 그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새벽 4시에 나가는 부분들은 어떤 아이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이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정부에서 어떤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 부부 이제 부모님들이죠. 자매 부모님들이 새벽 4시에 두 분 다 이제 건물 청소를 하려고 가신대요. 그러고 이제 2시간에 3시간 정도 일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이제 등교 준비를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그 생활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렵다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이제 선정은 안 됐고 대신에 이제 어떤 기초수급 지원 중에 이제 하나인 교육급여 대상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이걸 보면서 이 생활고로 어려워서 새벽 4시에 깨워서 청소를 하고 돌아와서라도 아이들을 좀 이제 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하셨던 건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가족에게 이런 이제 화마가 덮쳐서 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 일하러 간 시간에 자녀가 이제 비극적인 이제 상황을 맞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새벽 4시에 불날 일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옛날처럼 뭐 가스화재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안 일어나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또 들어보니까 노후된 콘센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다시 막으려면 결국은 이런 노후화된 콘센트나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화재가 딱 벌어졌을 때 딱 즉시 인식해서 이제 뭐 신고가 간다든지 뭐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뭔가 디지털 디바이스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원이 더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 있어야 지원도 하고 정책도 가는 건데 이런 화마가 있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노후된 이제 집들이라든지 요즘 아파트들은 사실 그런 거 대응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집들에 어떤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준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좀 그래서 들었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이제 노후됐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넘어가면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많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신식 아파트보다. 근데 그 주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되게 그런 시스템들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제 홈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뭐 AI를 정모가 뭐 정보통신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생활의 편의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에 그 복합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노인들보다는 젊은 부부들의 좀 주 타켓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런 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만 남아있는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아파트들이 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좀 만들어내 준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셔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어떤 지원 정책들은 그 부모들이 맞벌이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새벽에 하는 부분들을 가정하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뭐 늦게 퇴근한다고 하면 그때 어떤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하고 이런 부분이 비어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요즘 뭐 AI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첨단 기술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정말 기술이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삶과 안정을 위한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챙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가장 취약한 아동이나 이제 노인들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데 좀 이제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어떤 화재 사건이 정말 안타깝고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서 좋겠다. 좀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을 하면 사실 옛날에 조금 그리웠던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옛날에 복도식 아파트 살 때는 문 열어놓고 있어도 도둑 걱정하지도 않았고 옆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른 가족분들이 오다 가다 저희들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런 좀 정이 있었는데 뭐 이번 사고가 그런 정이 있었다고 해서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지역 간의 교류 또 좀 이웃 주민들 간의 교류가 또 이런 보이지 않는 사각을 좀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좀 되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계금동 아파트 화재 참변만 봐도 안타까운데 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이번에도 또 부산이었는데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이제 함께 세상을 등진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것도 정말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21일에 이제 오전 여기도 새벽 1시 반에 이제 해운대구 한 아파트 이제 화단에서 A 예술고를 다니는 이제 2학년 이제 여학생 3명이 이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옮겨서 이제 치료를 했지만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게 이 3명의 학생들이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꼭대기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20층 그냥 올라만 가도 무서운 높이인데 거기에 3명이 가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등진을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는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나이대가 흔히 말하는 이제 20살도 안 된 이 학생들이 그 무서운 20층의 높이를 뚫고서 이 삶을 등지는 선택을 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아니죠. 본인의 의지였겠죠.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의지가 죽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혼자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짧은 지식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혼자 자살을 하려고 판단을 내리는 것과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자살을 하려고 판단을 내리는 것 사람들은 다수가 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러 명과 공통의 의제를 갖는데 그게 만약에 자살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이건 이 아이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학교의 시스템이라든지 물론 사회, 경제, 정치 전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꺼내버리면 오늘 안에 이야기가 안 끝나고 분명히 그 고등학교 내부적으로 물론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학교 생활이 가장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부모님 얼굴보다 친구들과 그 선생님 얼굴을 더 많이 볼 텐데 그리고 예체능 관련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학생들 간의 스킨십도 컸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가 좀 큰 이유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혼자가 아니라 같은 학교를 다니는 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3명이 동시에 이제 이런 세상을 등진 선택을 했다는 건 어떤 개인 가족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3분이 다 이제 유서를 이제 남겼었는데 유서에 관련된 내용이 학업이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려움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학교에서 듣는 어떤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지만 또 자살률을 좀 더 쪼개보면 대한민국이 또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대비 35%나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4,000명이 죽는다는 건 뭐 하루에 40명씩은 돌아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명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랑 지금 같은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우발적으로나 뭔가 뭐 약해서 뭐 애들이 뭐 요즘 애들이 약해서 그냥 뭐 죽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삶을 등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 이제 교육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학업적인 스트레스, 사실 여기 지금 뉴스에 나왔다시피 학업적인 어떤 약간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항상 되게 지적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과도한 어떤 경쟁과 명문대만을, 특히 사실 예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 더 그 경쟁력이 더 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하는 부분이 되게 클 거예요. 사실 항상 되게 제기했던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막 대책을 낸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계속 큰 것 같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길들을 열어주는 어떤 그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결국에는 이번 정부라든가 정말 특단적인 어떤 조치를 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어떤 재능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는 이런 경우가 좀 없어지도록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그 부산 아파트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뭔가 예기치 않은 사건에 좀 가까웠다면 사실 이번 그 세 분의 어떤 사건은 사실은 예측 가능했던 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체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리 더 잘 알고 있지만 학업 이제 그 교육 방식 자체가 약간 그 한계를 좀 밀어넣는 좀 그런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어떤 얘기들도 막 여기가 이제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실명 학교 이름이 공개가 돼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말씀드리면 부산에 있는 모 예술고등학교인데 여기가 또 한국무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명의 학생분들 다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고, 근데 특히 이 세 분이 너무 못하고 이런 학생이 아닌 거예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오히려 가장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왜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했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학생이 못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수업 방식 자체가 학생들을 굉장히 몰아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용하다 보면은 앞에서 뭔가 실수가 있어.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너 뒤로 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실기 점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포괄적 언어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버텨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살한 이유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개념보다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도 부산의 모 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넘게 관선 이사의 체제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25년 3월 달 중에 14명의 강사가 갑자기 한꺼번에 다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교체가 되다 보면 당연히 물론 학생 간 선생 간에 이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체능이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그 무게감과 중압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이 친구들을 아껴줬던 강사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사를 좀 교체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그 교사 교체 과정에서 부당 이제 그 비리가 좀 발견이 돼가지고 조사를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따지고 본다고 보면 이게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게 또 10대가 돼야만 했던 현실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친구들은 저희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건, 저희들도 분명한 잘못은 있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빠르게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셔요? 사실 지금 예체능계의 문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사이에도 정말 뭐 이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뭐 압구정이라든가 대치라든가 이런 데서 못 견뎌가지고 그 세상을 등지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저희 듣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회적인 되게 문제가 되게 크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과 바뀌는 과정에서의 어떤 아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근데 지금 어떤 준비되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어떤 힘들 때 뭐 심리 상담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었지만 세심하게 케어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아이들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를 구비하는 거에 대해 한다라면 이제 그 제도적에다가 사람을 붙여가지고 더 하나하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또 사실 이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
가르치는 지도자의 영역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영향력이 크죠. 왜냐면은 내가 이게 무용을 딱 잘라서 수학처럼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아니다 보기 때문에 평가자이면서도 지도자인 사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이렇게 14명의 강사를 일괄적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건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기관인데 수업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교사들의 어떤 변경이나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교를 구성하는 어른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학생들이 정말 더 많이 배우고 더 인간적으로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번에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뭘 사람이 돌아가면 뭐 맨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후속으로 막 조사하고 뭐 뜯어보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학교에서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025년 3월달에 강사가 교체가 됐고 25년 6월 21일 오전 1시 39분경에 사고가 났으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개인의 인간이 심리적인 압박과 변화된 상황에 있어서 적응을 못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그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게 그냥 단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충분히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예방책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조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 이슈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자살 공화국이란 말이 제 기억만 해도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더 심화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자살하지 말자. 끝까지 살아보자. 살면서 희망을 찾아보자 이런 멘트를 내는 거는 너무나 취약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살이 이렇게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이란 선택지를 막을 만한 이유나 경험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돼, 이겨야 돼, 돈 없으면 인생 망한 거야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반대적인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인생은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설령 지금 당장 나에게 못되게 구는 어른이나 제도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것도 지나가고 결국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계속 자살을 어떤 심화하고 유도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압도적인 사실 1위인 거라서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게 그냥 다른 OECD 나라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난다 하면 사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압도적인 1위거든요. 사실 거의 한 2배 가까운 어떤 수치가 날 거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자살에 대한 문제들 어떤 제기해 왔었지만 이것들이 그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막으려는 시도는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결국엔 자살을 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들을 접게 만든 어떤 사회에 되게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업이라든가 어떤 명문대라든가 이런 어떤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가치에만 항상 매몰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나오겠지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돈이 없으면 정말 뭐 실패한 인생부터 해가지고 항상 물질주의만을 되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이라기나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가치를 가족으로 되게 보는데 그 가족이나 어떤 다른 선진국에 보는 그런 뭐랄까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그 가치들이 정말 그 어떤 가족 중심적이라든가 행복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같이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어서 지금 이렇게 10대들, 그러니까 10대 이하, 20대 이하의 시민들이 이렇게 경쟁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지금 삶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10대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10대마저도 1위가 돈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경쟁과 압박에 시달리면 사실은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대표님이 표현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좀 지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좀 크고 제가 좀 사전에 가져온 자료 중에서 그 행복에 필요한 요소 탑 한번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의 1순위로 꼽는 게 지금 재산인데 2번이 부모,
절친, 쉼, 외모, 취미, 삶의 목표 이런 식으로 지금 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이죠. 50% 이상이 재산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도 사실 어릴 때 돈의 필요성, 돈의 중요성, 돈의 가치는 충분히 알았지만 이게 뭐랄까 내 부모가 느끼고 있는 중압감이 고스란히 저는 자식들한테 이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을 너무 사회 미디어 매체들이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의 중요성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 그 편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편지 사진 한번 네.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7살 아까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들이 제가 둘인데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집을 딱 들어갔는데 저 편지가 침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자녀분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제 자녀가 직접 쓴 건데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첫 줄과 끝 줄만 보시면 돈을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돈을 많이 벌어주세요. 어머. 7살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돈이라든지 특히나 뭐 서로 저희 와이프와 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게 가족 내부 구성원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벌써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어떤 나이에서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죠? 뭐 개근거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저는 물론 형편의 여유가 있고 집안에 돈이 많아서 좋은 교육 혜택을 받고 자라는 친구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들을 돈이라는 좀 삶의 행복을 주체하는 주관을 돈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사진 순위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이 가장 중요한 50%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2등과 3등이 가족과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여전히 행복에서 중요한 영역은 가족과 나를 구성하는 지인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족을 좋은 가족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요즘 사회가 더욱더 가면 갈수록 뭐 맞벌이 하고 집에 있는 어떤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가 없고 부모님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어떤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10대 친구들은 정말로 어디 가서 이런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유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그러죠. 아까 랭킹에서도 보시면은 이걸 사실 행복에 필요한 요소 탑10 해가지고 돈이 가장 필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말은 하지만 이걸 또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7등이 지금 삶의 목표 꿈이었거든요. 이걸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순으로 하면 그게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이런 이야기들 관련돼서 교육 그거 하고 계시니까 이건 네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되게 가슴 아픈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돈이 가장 우선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던 그런 나이가 되면 뭐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그런 걸 접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에서도 뭐 우리 부모님이 뭘 해줬네부터 해가지고 물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되게 뭐 해외여행도 가거나 어떤 이런 어떤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진짜 이게 바로 어떤 겪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친구네 집에 가려면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모님께 시간이 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뭐 부모님들이 뭐 어디에 샀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나눠서 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과 부모의 부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어떤 그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내일이 어떤 있는 미래였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던 사회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이미 사실 그 한계를 지어놓는 그런 어떤 사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네. 아 저는 근데 또 이게 진짜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변에 저희 패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주변에 진짜 행복한 친구들. 사실 전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전 진짜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는 왜 행복한가?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왜 행복한가 보면은 오히려 삶의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취미와 취향, 유기가 취미와 취향이 있으면 또 주말마다 즐겁게 다녀. 얼굴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적당히 잘 쉬고 자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대가 생각하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또 괴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보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청소년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도 계속 누적되면서 강화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과 성장보다는 이제 의미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라는 물질적인 거를 쫓아가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는 시작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꿈이라는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명언을 삶의 원동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들이 좀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회 전반에서 뭐 기업인이라든지 저희 구성원이라든지 가족, 교육 환경에서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하고 그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게 청년들을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먼저 살아온 세대로서 저희 세대도 굉장히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는 저희 세대를 얼만큼 저희들이 이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청소년들을 좀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좋은 어른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자라면서 느낀 게 우리 사회에 좋은 어른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 스스로 자라면서도 내가 정말 저렇게 위인처럼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롤모델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2030들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고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다양화돼야 된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은 일이지. 평생 어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지만 아주 좋고 비싼 거에 인생에 매몰돼서 그 어떤 것도 누리거나 꿈꾸지 못하고 삶을 끝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가 또 아이들 그러네요. 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네. 좀 최대한 앞장서가지고 좀 네.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가장 것 많이 해줘야 돼요. 가장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뭐냐면 아까 사실 제가 항상 지금 드는 생각 이건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비교하는 관점이 거의 천편일률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뭘 입고 다니고 뭘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기적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서 어떤 선행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미리 사실 뭘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과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요즘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진로라는 부분들이 아이의 다양한 어떤 가치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꿈들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정말 더 사실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야기의 좀 연장으로 그 저희 유퀴즈 원더블록 제가 좀 캡처 떠놓은 거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부산의 초등학교에 지금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돈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이 알기는 해요. 근데 이 가치의 중요성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또 이 친구들이 성장을 했을 때 오는 딜레마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돈이라는 가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차라리 교육을 시키는 게 안정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버도 하고 있고 책도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통령이 돼서 뭐 날씨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세금 뭐 이렇게 국세청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를 좀 알아가는 거죠. 경제를 흐름을 아는 거죠. 근데 뭐
저런 교육 방식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알려주는 게 왜냐면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지 말라고 하면 더 갖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럼 관심을 가져 대신 정확하게 보고 느끼는 방법 그 의미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교육이 필요한 점 더 동의하면서도 저는 아이들이 돈 외에 꿈을 꿀 수 있는 경험을 너무 못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줄 게 돈밖에 없어서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가르치면 뭐 그 직업이 있긴 한 걸까 미래에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해와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부모님들 스스로도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적인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내 자녀는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 해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제 금융교육을 굉장히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뭔가 내 삶을 통해서 이뤄내고 싶은 거라든지 직업적 고민들을 훨씬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고민은 물론 이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뭔가 또 스킬적인 부분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시절에 안 하면 안 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지금 삭제되어 있다. 10대들에게 충분히 그 시절에 할 수 있을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꿈도 찾아보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보고 낭만도 꿈꿔보고 이런 시기가 지금 애들에게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부채 형식으로 떠넘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공체의 이 역량을 만드는 일들을 부모님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권과 이 행정력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오늘 뽑아온 이 마지막 이 오늘 나라 걱정이 진짜 심각한 나라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 정치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이제 권력을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권력을 지금의 어른들은 어떻게 쓰고 있냐. 이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요. 김진아 양양 군수가 민원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징역형을 지금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양양 군수 이 아저씨가 뭐 돈을 받아서 나쁘다, 뭐 성관계에서 나쁘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딱 정치권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심각하고 10대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돈밖에 공부할 게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본인들은 가진 권력으로 본인의 성욕이나 뭐 주머니나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애들이 자살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자살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뉴스 그냥 헤드라인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요 청년들이. 근데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돈이면 다 된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주면 민원 해결된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어떤 한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 쉽게 말하면 어떤 한 마을의 대장이에요. 그렇죠. 군수면 대장이에요, 대장. 어떤 한 마을의 고을의 대장인데 그 대장이 돈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정치인 위에는 상인이 있는 거고 상인은 경제인이 되는 거고 경제인의 축은 돈이니까. 이런 사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정치가 이런 실망감을 계속 줌으로써 아이들의 행복의 순위에 1순위가 돈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은 이제는 사실 이 말에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안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능력주의 같이 그런 함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양군수 얘기를 이제 능력주의가 엄청 심한 제가 굉장히 친한 10대 남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른들 맨날 그러잖아요. 옛날에 돈 안 받고 정치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이 아저씨도 그런 거죠 뭐. 별 새로운 일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닌 거야. 그 친구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거야. 반박이 안 돼. 막말로 요즘 이제 청문회나 장관들이나 이런 얘기들 보면 이게 뭐 정당을 떠나서 공직자들에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비전을 얘기해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비전은 맞고 틀리네 이런 논의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니?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니? 그걸 사실이니 아니니 이 정도를 떠들고 있으니까 사실 10대 애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다 돈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수준의 논의만 계속 하고 있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짱이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민원인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네? 나도 그럼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셔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자리 창출하고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과 돈이 있으면 빨리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 정의가 세워지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되게 느끼는 뉴스들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가치관으로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런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그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제 이런 정치 끝내야 된다. 정말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이런 뉴스 계속 나올 거고 10대들이 또 죽을 거예요. 10대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더 어린 애들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거는 정치인들이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투표와 기대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바꿔야 된다. 우리의 기대를 좀 더 높이 가져가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하는 그걸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라 걱정은 오늘 나라 걱정 정말 심각하네요. 오늘 나라 걱정 여기까지 하고 또 두 번째 코너로 저희가 또 사실 이런 엄혹한 세상에서도 네. 이렇게 답 없는 세상에서도 네. 사실 또 저희 2030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전환. 그럼요. 또 저희가 또 좋은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20대 30대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 모신 이유도 네. 그런 얘기 또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대표님 한번 모셨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정말로. 네. 대표님 또 앞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도 좀 더 덧붙여서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단법인인 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이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년 이하와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국내 최대 청년 창업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죠. 어떤 기업이 한 7년 정도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했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자원이 되게 부족한 그런 스타트업과 청년들은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협업이라든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왜냐면 이미 자본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는 딱히 사실 큰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그 쌓아왔던 걸 가지고 성장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등록을 좀 해서 지금까지 활발한 데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들을 위해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한 2년 반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했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 돈 열심히 해가지고 네트워크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사실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원래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는 이제 어떤 기업을 다니다가 네트워크라든가 이걸 쌓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하는 것인데 지금의 어떤 스타트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어떤 열정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체를 되게 만들게 된 것인데 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처음 창업을 시작한 게 이제 플랜트 3이라는 회사를 시작했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스타트들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한 90% 이상 되게 망합니다. 저도 역시 한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헬스케어와 에듀테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뭐 체크를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주는.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리고 이제 원래 잘하는 것이 교육 컨텐츠다 보니까 지금은 초, 중, 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꿈을 찾고 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에듀테크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그 제가 이제 대표님 알기로는 네. 학교에서 이제 총학생회장도 네네.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여기도 또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또 역시 청년들은 역시 역시 이렇게 딱 리더급들만 딱 모여 있는 역시. 네. 근데 이제 보통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총학생회장 하고 이러면 제가 주변에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좀 약간 운동권으로 좀 이제 빠졌던 것 네네. 같고 거기가 좀 약간 엘리트 코스였으니까 아니면 고시를 많이 하거나 네네. 대기업을 하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좀 이렇게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하셨어요? 사실 그 사람 이제 대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어차피 선택지가. 취업 아니면 사업 아니면 뭐 정치겠죠 그렇죠 이렇게 뭐 좀 뭐 몇 개 하겠지만 근데 뭐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딱히 사실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운동한다 이런 건 되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사실 자라서 그냥 대학 열심히 공부해야지 들어갔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다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되게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되게 그 마음에 되게 있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제 사실 학부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 다녔네요. 군대를 그러니까 아, 학부를 얼마나 네. 사랑하면 10년을 다니는 거예요? 뭐 1학점 다니고 뭐 2학점 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 함께 다니는 후배들과 선배들과 동기들과 어떤 뭐랄까 이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그 이제 저희 뭐 식당이나 매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저희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학생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그런 이제 뭐 식당의 어떤 불편한 점들 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그리고 뭐 좀 재밌는 거 있었는데 뭐 성면대책위원회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성면이요? 그러니까 학교의 중앙도서관을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 성면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뭐 커뮤니티에 이거 성면 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바꿔나가던 운동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되게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회를 가서 학생들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할 필요가 되게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럼 다들 뭐 운동이나 뭐 고시나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 바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기 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었죠. 그리고 저는 되게 그 나가서 많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를 되게 알려면 기업을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취직을 했고 근데 있으면서 저희 어떤 기질들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전략 컨설팅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저희는 전략 컨설팅은 막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 짧게 하세요. 긴장이 갑자기 풀리셔야 돼요. 갑자기, 네. 입이 터집니다. 여기 이야기 주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감히 답답했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기획하는 왜냐면 기획팀에 계셨군요. 네, 없던 그러니까 전략 컨설팅 했는데 네, 네. 저는 기획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어.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봉사단체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학교 공식 봉사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없던 거를 만들고 기획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그 맞은 뭐 가장 막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 묵살따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은 기획이 아니라 찾는 거다라는 어떤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기획하고 그리고 제가 기획한 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일을 되게 그 회사 내에서 뭐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쵸. 회사 내에서 그래서 어렵죠. 저는 제가 힘들더라도 제가 기획하고 제가 어떤 실행을 하고 그 결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최적은 스타트업이었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아이들 관련된 그런 걸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아이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 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뭐냐면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신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아 공신. 공부를. 공신 공부를 뭔지 아세요? 공부의 신. 아 아시나요, 아시나요? 그 이제 저 시골에서 왔다고. 아 알죠, 알죠. 그런 논란된 뭐 보통명사입니다. 광주에 일어나라. 사랑합니다, 강주. 그게 얼마나 군대.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때 했던 거 뭐였었냐면 그 아이들한테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한테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공부를 가르쳐 이런 것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그 전에 꿈이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약간 좀 반발 심리 같은 거 아니었었는데 그 드림 컨설턴트라는 이제 학내 그 서울시 NGO이자 봉사단체를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어떤 2박 3일 동안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꿈과 어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는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떤 바라보이는 관점도 미래는 결국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들을 어떤 중간 단계에서 사회의 어떤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커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저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 처음에는 뭐 공연 섭외하는 플랫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취미 클래스도 하고 사업이 계속 바뀌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관심 있었던 제가 하고 싶던 부분으로 사업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아 또 회사가 광주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펀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이것이 광주? 근데 아까 제가 명함 받을 때는 네네. 그 주소가 여기로 돼 있고 네. 본사는 그쪽에 본사는 그쪽에 있고 그쪽에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네.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까지는 저랑 비슷하게 총학생회장으로 딱 이렇게 마감을 짓고 가셨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제 이제 저희 회사가 별도로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조금 일을 배우고 저는 개별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아예 극과 극을 이 사장님은 갔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하셨으면 저는 진짜 알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아이스크림 차를
막 700만 원 주고 사서 개조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팔고. 노점상을. 네, 노점상도 오래 하고 뭐 그 뭐지 그 신문 배달도 오래 하고 택시 운전 기사도 해보고.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뭔가 이렇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보다 뭔가 저랑 비슷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은 엘리트죠. 엘리트 코스 이사장님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신 거고 대부분의 대학생 청년 친구들은 뭐 전문대라든지 지방 4년대를 나온 친구들은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타트업도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또 다시 한번 재기를 하신 거지만 애초에 스타트업이라는 걸 자체를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무시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있는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광주에서 조금 뭐 전남대학교나 조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온 친구들 보면 광주에서 본인이 스타트업을 한다라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서울로 가서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애초에 나올 때부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고시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사장님처럼 좀 이런 기회에 좀 일선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또 지역 또 이제 시골 대표로서 아까 공부에 시 모른다고 무시하시는. 무슨 시골이에요, 광주가. 광주는 초대도시잖아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근데 부분이 있죠. 맞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 또 대부분 나라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창업하려면 이제 실리콘밸리 가듯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창업하고 이러면 이제 강남이나 이제 판교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지역, 거기에 가깝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면 사실은 또 동기 중에 내가 창업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변에 없고 마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부족하면 사실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결단을 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어떤 뭐 지방이든 어디든 간에 스타트업 어떤 지원하는 정책들은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 되게 부족하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으니까 여기에 몰려 있을 뿐이지 지금 지방 이런 데에서도 정말 많이 스타트업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말만 어떤 되게 좀 번지를 한 그런 그럴싸한. 약간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스타트업의 어떤 대표다 사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지만 실제로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발바닥 끌고 있는 대표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맞죠. 네. 난 IT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일하고 막 뭐 혼자 일을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한 정말 돈도 못 벌면서 뭐 2, 3년째 저도 사실 거의 10년이란 동안 저는 지금 사업을 했지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신나게 말아먹고 지금 또 이제 7년, 8년 정도 또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그 말씀드린 재기를 했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매년 재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회사 꼬꾸라지고 작년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지금 다시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그 이 첫 번째 사업 아주 시원하게 이제 말아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외국인들을 이 함께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해 나갈 필요 없이 그 뭐 취미 클래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이제 비정상회담이나 이런 친구들을 좀 해가지고 뭐 오프라인 클래스 뭐 이제 프랑스 로빈의 와인 클래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해 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내에서 경험하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바로 뭐가 터졌냐? 19년도 말에 재창업을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20년에 그 뭐지 코로나가 터지고 여기서 또 코가 또 네, 코가 또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제가 어떻게든 재기해가지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 첫 사업 망했을 때 거의 빚이 5에서 한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야. 네. 근데 진짜 그거를 이제 다 어떻게 좀 재기해보려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모이네 해가지고 될까 했는데 바로 코로나 터지더라고 이게. 아니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이제 리스크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회사가 아니죠. 회사 다니는 것도 어려워. 회사 다니는 것도 요즘에는. 어렵지만 네. 회사 다니면 최소한 10억, 20억 빚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창업과 사업을 계속 하시고 이걸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살짝 되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직접 기획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전 되게 좀 중시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궤적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큰 조직 내에 들어가면 되게 안정감도 있고 사실 지금 많이 후회해요. 그냥 회사를 다닐 걸 그랬다. 그러면 진짜 막 사회 회사를 하면서 빚도 질 일도 없고 정말 그 직원들과 헤어질 일도 없고 막 힘들 일이 되게 없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되게 힘들고 저는 그 10년 그 일하는 기간 동안에 한 5년 정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모아놨던 걸로 벌고 쓰고 진짜 뭐 알바 해가지고 대표들 알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조금 나았을 때 좀 받고 또 안 되면 못하고 빚을 져가지고 다시 회사에 넣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기질이나 하고 싶은 분들이 제가 기획을 하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뤄가고 싶은 분들이 제 어떤 약간 그냥 본투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길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스타트업이 가진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스타트업을 되게 진흥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자리 없으니까 일자리 만들어내봐 이런 영역도 물론 있지만 스타트업이 가진 하나가 주도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내가 정말 해결해보고 싶은 것들을 치열하게 좀 도전해보고 네. 이러면서 좀 사회 혁신과 좀 발전이 네.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런 어떤 도전과 좀 뭔가 이런 변화를 좀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사실 지금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실 지금 뭐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스타트업의 활기가 거의 뭐 사그라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를 키워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들리는 뭐 몇백억을 받았는데 몇천억을 받았는데 망했다. 이런 일 되게 많이 듣겠죠. 듣고 있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이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가 2016년도 전부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국내는 그 정부 주도적인 그 창업 생태계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마중물을 깔고 또 그리고 확장을 되게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요 근래 한 3년 정도 사실 이거는 세계적인 어떤 돈의 흐름의 문제가 있었죠. 사실 다 회수를 하고 금리 올리기 있었지만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투자는 이제 거의 뭐 혹한기를 넘어서 빙하기에 거의 온 수준이고 정부의 어떤 지원 자체도 그 거의 이제 그 많이 되게 줄어들었죠. 규모 자체가 많이 네. 줄어들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캐파도 되게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를 받아 빨리 되게 키워야 되는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 모든 스타트업의 지금 고민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의 본질은 생존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투자와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을 일단 하고 혁신을 한번 해라라고 해가지고 좀 했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된 데에만 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게 맞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어차피 어떤 이런 어떤 혁신의 생태계와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던 것이 맞아요 사실 그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고 혁신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원동력들이 스타트업은 되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R&D의 어떤 자금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창업 지원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모태 파트너 만들겠다 해가지고 AI 지원하겠다 이런 건 정말 되게 환영할 되게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한 거의 한 스타트업 형태가 약간 좀 더 이제 무르익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약간 고착화되다 보니까 곳곳에 되게 문제들이 좀 있죠. 뭐 지원하는 어떤 그 대상부터 해가지고 발전해오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빈 곳을 파고든 어떤 브로커라든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 혁신에 되게 불길을 다시 그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만 사실 주로 하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정부 지원 어떤 사업들이 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아니 사실 그 거의 뭐 지금 지원을 100팀을 했는데 5년 뒤에 5팀, 10팀밖에 안 남았네. 이게 뭐냐? 이게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실패다. 이거 아니거든요. 10% 남은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 이 남아가지고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이 아까 좀 말씀 주셨지만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대표가 쓰는데 1원도 없어요 사실. 대표는 어떤 월급도 못 받아고 거기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그런 측면이 되게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지금 줄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어떤 생태계의 그 불씨를 되게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들이 네. 사실은 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네. 이제 하는데 그 정부의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이 좀 이렇게 활력이 좀 많이 줄어든 뭔가 이런 상태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큰 영향을 좀 가지고 있죠. 네. 그럼 기회가 된다면 네.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는 AI라든지 어떤 네. 특정 분야들 중심으로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네. 이제 나와 있고 그런 네네. 부분의 일부는 스타트업을 통한 어떤 그쵸. 실현이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어떻게 좀 활력이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환영합니다.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런 투자적인 것 외에도 네. 사실은 이 스타트업을 도전해보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도전도 해보고 네. 아니면 좀 실패해도 뭐 다시 또 해보지 뭐 하면 되지 뭐 네. 혹은 실패했더라도 이것이 정말 추락이 아니라 추락 이제 우리 실패라고 쓰고 추락이라고 하잖아요.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패가 실패일 수 있는 사회를 네. 만들려면 좀 어떤 사회적 문화라든지 정책 지원에 이런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저는 그 일단 이사장님처럼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에서 이제 투자라는 엔젤 투자나 뭐 크라운 펀딩이라는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를 가치 평가라는 파트들이 분명히 어디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메모드급 빅뱅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을 좀 서포팅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은 어떠한 특정 뭐 이렇게 뭐 매개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것도 너무 좋지만 기존 사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서포트함으로써 시장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형태의 연구와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통 산업을 좀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산업들도 많이 필요하다. 전통뿐만이 아니라 뭐 꼴목상권을 지원을 네. 한다든지 기존 아니면 사업들을. 그렇죠.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스타트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창업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최첨단 어떻게 보면 초기업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일상의 국민 차원들의 어떤 도전과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좀 끌어올리려면 말씀하신 왜냐면 모두가 AI 전문가로서 그렇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일상에서의 어떤 도전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목이 많이 메이시나 봐요. 네, 좀 슬퍼서. 슬프네. 저는 매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에 살아나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 계속 그런 부활을 시기가 하시고 있어요. 계시는 부활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거의 거예요. 예수님급이네요.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로 몇 층에서 떨어졌냐가 일단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제기가 안 돼요.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빛과 고소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제 그 혹한기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폐업들은 몇백 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지만 이미 좀비 기업들과 그 망하지 사실상 못하게 죽은 돼서 기업들. 지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살 못 살아나요, 사실 이게. 거의 다 망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다들 듣는 얘기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망한 경험들이 잘했다 한번 더 해볼래?라고 해가지고 사실 기회를 주는 게 되게 많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패를 하고 잘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정말 실패했는데 재기를 했다. 이런 경우 원래 그게 되게 힘들지만 그런 어떤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제기의 스토리가. 네,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되게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사실 그런 실패에 대해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들이 하더라도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던 하는 어떤 아까 중요한 인프라게 되는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에 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이번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를 되게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소셜 벤처라든가 그 사회적 기업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없어졌었죠. 네. 네. 근데 진짜 그 누구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그런 건데 그런 게 다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이렇게 꼭 필요한 사회의 그런 분야들 그리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결국에는 시작하기라도 하려면 그것들이 그
를 서포트 해주는 거는 정부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가들이 절대 정부에 어떤 지원금에 그 뭐 이렇게 목매고. 목매지 않 커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세금을 더 많이 냈고 더 많은 사실 사람들이 고용했었고 뭐 이런 되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패하면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장님이 많이 울분에 있던 울분에 거를 지금 한 번에 느껴져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말 힘들고 망하고 재기도 못하고 재기한다 하더라도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저 19년도에 같이 창업했던 16년도에 창업했던 그런 기업들 100개가 있다 하면 그중에 한두 개 남아있을까 말까요 사실. 네. 정말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 네. 드네요. 근데 사실 제기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기 중입니다. 제기 중이니까. ING, 그러니까 이런 이 제기가 곧 성공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또 마음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의 실패를 개인만이 이제 부담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누가 네. 도전하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이 정말 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더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또 사실 반대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면 더 도전해야 돼요. 네. 도전할 수 있는 거를 사실은 국가가 이번에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사람들이 도전해도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네. 앞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10대들이나 20대들의 어떤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잖아요. 다양성이 없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 사회가 이 도전과 실패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이 관용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약간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싶었던 말 중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시작이에요? 아직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눈물과 이제 네. 눈물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되게 없는 들을 수 스토리들. 없는데 이것들을 이제 심파가 있으시구나. 네, 심파가 분명히 다 그럼 제가 조만간 네. 또 심파를 들을 네. 수 있는 심파로 한번 또 모셔보는 걸로 또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이 어떤 자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사실 저희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게 보거든요. 또 그래서 되게 좋은 역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프로님도 네, 오늘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가 뭐 청년들이 국가의 미래다. 하지만 현재의 주역이다. 뭐 이런 표현들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청년들은 현재 주역이죠. 그리고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했던 이야기들처럼 이러한 사고라든지 또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끔 저는 정치가 사실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제안해내고 기존 것을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국가를 잘 운영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들이 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이제 효과를 봤을 때는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청소년 문제들이 좀 공감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좀 현실적으로 정치가 좀 보고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오늘 방송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또 새롭게 들어섰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모적인 정쟁 이슈보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것처럼 우리 시민들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 만드는 거에 우리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도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걱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내일 만나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